이남용 교수의 실론론. 1997년 김영삼의 오판이 만든 IMF 사태가 2026년 이재명의 실책으로 재발할까 두렵다. 이 해당 사자 집단의 관계의 끈이 끊어질 때 외환위기는 시작됩니다. 외환위기는 달러가 모자라서 생기는 사건이 아니라 신뢰가 먼저 끊어지는 사건입니다. 정부는 재정과 규제를 설계하고 한국은행은 통화와 외환 유동성을 운영하며 금융기관은 만기와 통화를 변환해 수익을 만들고 기업은 투자와 수출로 외화를 벌며 가계는 소득과 부채로 소비를 결정하고 해외 투자자는 숫자보다 먼저 정책의 일관성을 가격에 반영합니다. 이 여섯 집단의 관계가 동시에 비틀릴 때 환율이 먼저 흔들리고 외화 유동성이 마르며 실물 경제가 뒤늦게 붕괴합니다. 1997년 김영삼 정부의 실책은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면서도 위기의 원인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금융개방의 속도를 감독 역량보다 앞세웠고 단기 외채와 만기 불일치가 누적되는데도 구조개혁보다 낙관과 변명을 선택했습니다. 위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인데도 책임이 흩어지면 시장은 국가 전체를 하나의 채무자로 보고 한꺼번에 신용을 거둬갑니다. 2026년 이재명 정부가 반복할 수 있는 실책은 위기의 형태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위기의 본질이 바뀌었다라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커졌다는 말로 안심시키고 단기 성과를 위해 재정과 규제와 환율 메시지를 흔들면 해외 투자자는 더 빨리 결론을 내립니다. 위기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숫자보다 말의 불일치이며 말이 흔들리면 숫자도 함께 무너집니다. 원화는 경고를 먼저 울리고 달러는 뒤늦게 사라집니다. 첫 번째 기준은 환율의 방향과 변동성입니다. 1997년의 환율은 정치가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방어가 반복됐고 방어가 반복될수록 시장은 방어 비용이 커졌음을 학습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는 순간부터 환율은 물가와 금리와 신용의 스트레스 지표로 바뀌며 기업의 외화 부채 원화 환산 부담이 폭증하고 금융기관의 담보 가치가 순식간에 훼손됩니다. 김영삼 정부는 환율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체면의 문제로 다루었습니다. 환율 방어는 외환 당국의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신뢰를 운영하는 능력인데 당시에는 위기 신호를 인정하는 순간 정치적 책임이 폭발할까 두려워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 결과 시장이 먼저 결론을 내렸고 그 결론은 국가적 비용으로 국민에게 청구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하반기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지는 국면에서 환율을 정책 성과처럼 다루려는 유혹을 끊어야 합니다. 원화가 약해질 때마다 세제 인센티브나 공적 자금의 해지로 단기 반등을 연출하면 시장은 개입 의지를 읽는 동시에 취약성을 함께 읽습니다. 환율은 눌러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정책 일관성과 구조 개선으로 안정되는 것이며 환율을 정치로 관리하는 순간 2026년의 비용이 커집니다. 외환 보유액은 큰 숫자가 아니라 즉시 가동되는 방패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외환 보유액의 절대 규모와 구성과 가용성입니다. 1997년 말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204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가용 외환은 89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낮았습니다. 보유액이 있다는 주장과 가용성이 부족하다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신뢰를 무너뜨렸고 신뢰가 무너진 뒤에는 보유액이 방패가 아니라 소진되는 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보유액의 실효성을 국민과 시장에 정직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단기 외차의 만기가 몰리는 구간에서 어떤 순서와 어떤 수단으로 달러를 공급할지 운영체계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국제 기준에서 보유액 적정성은 단기 외채와 수입 대금과 금융 시스템, 외화 유동성 수요를 함께 보는데 당시에는 그 기준 자체를 국가 운영의 일상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2025년 11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306억 6천만 달러로 발표돼 있으며 수치만 놓고 보면 1997년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6년의 핵심은 규모가 아니라 전시 가동성입니다. 유가증권 중심 자산을 위기에서 얼마나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지, 외화 대출과 FX 스왑과 외화 RP 같은 공급 창구가 어떤 법적 절차로 얼마나 즉시 작동하는지, 외환 시장 쏠림을 줄이는 미세 조정 원칙이 얼마나 예측 가능한지까지가 보유액의 실효성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보유액 규모를 정치적 방패로 쓰는 순간 구조 점검이 느슨해지고 느슨해진 순간 위기는 빨라집니다. 단기호해체와 만기불일치는 1997년의 원죄였고 2026년의 함정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단기호해체와 만기구조입니다. 1997년 위기의 반가소에는 단기호해체가 외환 보유액을 압도하는 비대칭 구조였고 그 구조 위에서 롤오버가 끊기자 금융기관과 기업이 동시에 달러를 요구하면서 국가 전체가 결제 불능의 문턱으로 밀렸습니다. 당시 한국의 대외 순부채는 1997년 말 638억 달러 수준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구조적으로 취약했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가장 무거운 책임은 단기호해체 규율을 사실상 방치한 데 있습니다. 성장의 속도를 위해 단기 차입을 묵인했고 감독 당국은 은행과 비은행권의 만기 갭을 상시 스트레스 테스트하지 못했습니다. 단기 외채는 위기에서 가장 먼저 회수되는 돈이며 단기 외채가 많아질수록 외환 보유액이 많아도 시장은 불안해집니다. 2026년 이재명 정부가 단기 외채 리스크를 과거의 이야기로 치부하면 실책이 됩니다. 오늘의 쥐약거리는 은행만이 아니라 비은행권의 외화 조달, 해외 대체 투자, 파생 증거금,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 등으로 분산되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화 유동성 수요는 평시에는 보이지 않다가 위기에는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내며 그 순간에는 금리를 올려도 막기 어렵고 내리면 더 무너집니다. 단기호 해체와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전 부문으로 확대하고 만기 집중을 줄이는 감독의 규율을 정치로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흑재 취하면 경상수지는 꺾이고 자본은 떠납니다. 네 번째 기준은 경상수지의 수준과 질입니다. 1997년의 핵심은 외화를 버는 능력이 약해지고 외화를 빌리는 속도가 빨라지며 그 차이가 단기 외채로 메워졌다는 점입니다. 경상수지가 흔들릴수록 외환시장은 방어가 아니라 구조 전환을 요구하는데 당시 정부는 구조 전환보다 단기 처방을 반복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수출 경쟁력의 균열과 대외 신인도의 변화를 제때 읽지 못했고 기업 구조 조정과 금융 구조 조정을 미뤘습니다. 경상수지가 나빠지는 국면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환율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산업 구조와 기업 지배 구조의 취약고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정리를 미룬 대가는 외환 절벽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한국의 경상수지는 68억 1천만 달러 흑자로 발표되어 있으며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흑자는 895억 8천만 달러로 제시됩니다. 숫자는 나쁘지 않지만 흑자의 질을 보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서비스 수지의 만성 적자, 해외 소비 급증, 특정 품목과 특정 시장 의존 통상 리스크가 결합하면 흑자는 급격히 얇아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흑자를 정치적 성과로 포장하며 부채를 더 쌓는 순간 2026년의 방어력은 약해집니다. 금융은 은행보다 비은행과 부동산에서 먼저 금이 갑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금융 시스템 건전성과 유동성입니다. 1997년은 부실이 존재했다는 사실보다 유동성이 끊기며 부실이 한꺼번에 현실화된 사건이었습니다. 자본이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망하고 담보가 있어도 시장이 멈추면 담보는 팔 수 없으며 그 순간에는 신용이 신용을 파괴합니다. 김영삼 정부는 금융기관 부실을 조기에 정리하지 못했고
시장 규율보다 정치적 봉합을 반복했습니다. 위기에서 필요한 것은 은폐가 아니라 공개이며 지연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감독이 흔들리면 금융기관은 단기 수익을 쫓고 그 단기 수익은 위기에서 장기 손실로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2026년의 위험은 부동산과 비은행권에서 먼저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해도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규제는 더 강해지고 강해질수록 거래와 건설과 소비가 얼어붙어 세수와 성장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동시에 회사채와 CP와 PF 같은 신용 경로가 막히면 은행이 멀쩡해 보여도 자금 경색이 번져 은행으로 전이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을 정치로 다루지 말고 신용의 전이 경로를 기술로 차단해야 하며 규제를 성과처럼 흔드는 순간 위기 확률이 올라갑니다. 빚의 나라에서 저성장은 위기의 증폭기입니다. 여섯 번째 기준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1997년 위기는 외환에서 시작했지만 국민의 삶을 태우며 끝났습니다. 1998년 실업률이 6.8%까지 상승했고 실업자 수가 약 146만 명 수준으로 급증한 기록은 외환위기가 곧 민생위기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위기의 비용은 환율 차트가 아니라 가정의 식탁에서 지불됩니다. 김영삼 정부의 실책은 빚과 성장의 관계를 오해한 데 있습니다. 빚은 성장의 연료가 아니라 성장의 결과여야 하는데 결과가 없는데도 연료만 더 넣는 방식으로 경제를 밀어붙이면 어느 순간 엔진이 깨집니다. 특히 외화로 빌린 돈이 많을수록 환율 충격은 곧바로 지급불능으로 연결됩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89.7% 수준으로 제시됩니다. 이 수준에서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면 가계와 기업은 금리와 환율 충격을 흡수할 완충 장치가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잠재 성장률이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약 2%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낮아진 나라에서 확장 재정과 규제 정책이 엇갈리면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먼저 가격에 반영하고 그 가격은 환율과 금리로 나타납니다. 이재명 정부는 빚을 규제로만 막을 것이 아니라 상환 능력을 키우는 생산성 개혁으로 풀어야 하며 인기 부양으로 시간을 벌겠다는 발상은 2026년에 독이 됩니다. 재정과 법치의 예측 가능성이 신용을 만들고 무너뜨립니다. 일곱 번째 기준은 재정 여력과 국가 부채의 경로입니다. 1997년의 직접 원인이 재정은 아니었지만 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사회 안전망 확충의 비용을 감당하려면 재정 신뢰가 필수였습니다. 국가가 위기에서 해야 할 일은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는 것이며 질서는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 정치에서 시작됩니다. 김영삼 정부는 위기 국면에서 책임과 비용의 배분을 분명히 하지 못했고 그 불확실성은 시장의 공포를 키웠습니다. 시장은 재정의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비용을 감당할 결단력을 갖췄는지를 봅니다. 결단이 흔들리면 국채금리와 환율과 물가가 동시에 악화하며 결국 국민의 실질소득이 먼저 무너집니다. 2026년 이재명 정부는 재정을 정치의 현금 지급기로 만들 유혹을 끊어야 합니다. 국가부채 비율이 2025년 중반 기준 47% 안팎으로 높아졌다는 지표들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이 반복되면 재정 신뢰가 약해지고 재정 신뢰가 약해지면 외환 시장은 즉각 반응합니다. 국가재정법과 중기재정 계획과 공공기관 부채 관리와 연금 및 사회보험의 장기 지출을 정직하게 계상하고 조세 정책을 예측 가능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는 경기에 따라 흔들리는 도구가 아니라 신용을 축적하는 규율이며 이재명 정부가 이 규율을 흔드는 순간 한국의 위험 프리미엄이 올라갑니다. 한미 스와프는 외환 안보의 마지막 안전핀입니다. 여덟 번째 기준은 한미 통화 스와프라는 달러 백스톱입니다. 1997년 한국은
위기 초기에 즉시 열리는 중앙은행 간 달러 창구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시장이 결론을 내리는 속도는 정치의 회의 속도보다 빠르며 달러가 마르는 순간에는 자존심이 아니라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김영삼 정부는 외환안보를 금융기술로만 보았고 외환안보를 국가안보급 장치로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1997년 12월 3일 IMF와 3년 스탠드바이 협정을 체결했고 IMF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및 주요국이 참여한 총 580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로 밀려났습니다. 이것은 외부 자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치른 비용입니다. 2026년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점은 한미 스와프는 달러를 실제로 꺼내 쓰는 기계라기보다 그 존재 자체가 패닉을 낮추는 심리 안전핀이라는 사실입니다. 미 연준의 상설달러 유동성 스와프 네트워크는 캐나다, 영국, 일본, 유럽 중앙은행, 스위스 등 핵심 중앙은행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한국은 그 상설 네트워크 바깥에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 3월 600억 달러 규모의 미 연준과의 임시 스와프 라인을 체결해 달러 경색을 완화했고 그 임시 라인은 2021년 말 종료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스와프를 외교적 구호로만 소비하거나 반대로 보유액이 크니 필요 없다고 폄훼하는 순간 둘 다 실책이 됩니다. 달러 백스톱 확보를 국가안보급 과제로 밀어붙이되 국내의 외화 유동성 리스크와 정책 혼선을 먼저 줄여 미국이 검토할 명분을 만들고 동시에 FEMA 레포 같은 대체 경로와 한국은행의 다자 스와프 포트폴리오를 전시 운용 계획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은 2025년 2월 말 기준으로 여러 나라와의 통화 스와프 약정을 합산해 약 7,2억 달러 규모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이것이 달러 스와프의 완전한 대체제가 아니라는 점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꺼야 할 10개의 경고등이 2026년을 결정합니다. 1997년과 2026년을 가르는 기준은 10개로 정리됩니다. 환율 변동성, 외환 보유액의 가용성과 구성 단기 외채와 만기 구조 경상수지의 질 금융기관 유동성과 감독의 일관성 비은행과 부동산 전이 경로 가계와 기업 부채의 상환 능력 잠재 성장률과 생산성 재정 여력과 제도 신뢰 한미 스와프를 포함한 달러 백스톱이 그것입니다. 이 10개가 동시에 흔들릴 때 외환 위기는 다시 옵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7년에 이 10개 중 최소 절반을 방치했고 그 결과 국민은 실업과 소득 붕괴를 겪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에 같은 실수를 다른 포장지로 반복할 수 있습니다. 확장 재정으로 성장률을 연출하고 규제 강화로 가격을 누르고 공적 자금으로 환율을 흔들어 잠시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면 시장은 더 큰 불확실성을 잃고 더 큰 비용을 요구합니다. 정책의 목표는 단기 지지율이 아니라 국가 신용이며 신용은 반복 가능한 규칙과 책임의 일관성에서만 만들어집니다. 국민도 더 이상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욕심 많은 대중심리는 빚을 정상으로 착각하고 단기 지원을 성장으로 착각하며 환율의 경고를 남의 일로 착각합니다. 1997년의 고통이 반복되는 이유는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규율 없는 달콤함을 선택해왔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 제2의 외환위기를 막는 길은 분명합니다. 숫자와 제도를 정직하게 공개하고 부실을 지연하지 말고 구조를 먼저 고치고 달러 백스톱을 국가안보급으로 확보하며 무엇보다 정책의 말과 행동을 하나로 묶어 신뢰를 축적해야 합니다. 국민이 스스로 깨어나야 이 나라가 바로 살아납니다. 이남용 교수의 시론 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